자, 방의 크기와 개수인데요. 방이 2개인 경우에는 25평 정도는 돼야 되고요. 방 3개인 경우에 30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30평이 넘으면 뭐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서 세제 혜택이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조금 살다가 지으시면, 농민들이 지으면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되도록이면 2층을 적극적으로 2층을 짓지 않는 것을 전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참 청소하고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두 식구 사는데 가끔 오는 자식들은 다락 정도의 재워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아까 얘기한 둘째 며느리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남자들은 거실에서 자고 행사가 있으면 여자들은 안방에서 자면 그만이에요. 별것도 아닙니다. 그게 안 되는 자식들이라면 별로 안 와도 됩니다. 저도 딸만 둘이 있는데. 자, 집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집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뒷마당이 있어서 뭐 한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여러분들 집 짓는 포인트를 단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쪽의 처마는 반드시 길어야 됩니다. 그 집에서. 이거는 서양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같은 데 가면 다 그런 원리로 집을 짓습니다. 친환경 주택, 제로 에너지 주택, 뭐 패시브 하우스 동일한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햇빛이 해가 수직으로 서기 때문에 처마가 길기만 하면 직사광선이 거실이나 방에 직접 들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겨울에는 해가 눕기 때문에 이렇게 즉 남쪽의 창을 오히려 크게 하고 단열이 잘 되는 창으로 만들고 처마를 길게 해주면 여름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고 겨울에는 깊숙이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마당이 있다면 반드시 뒤쪽에다가 큰 키 나무들을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특히 남부 지방이나 제주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선조들의 지혜인데 뭐냐면 땡볕에 마당에서 달궈진 여름에 공기가 달궈지겠죠. 뒷마당에 나무들에 의해서 공기가 차가워지면 대류 현상이 집안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연순환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뒤쪽도 문을 내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네. 거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거실창이나 뭐 안방창은 무조건 크게 내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만든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축가 지금으로 날리고 있는 분의 저수지 위에 지은 작품을 제가 비평을 쓸 기회가 있어서 썼습니다. 그 집은 모든 방이 저수지를 향해서 전창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농촌에 살았지만 어릴 때 바닷가에 가면요, 회를 먹으러 온 관광객들은 바다가 보이는 창을 찾지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바다를 향해서 큰 창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귀에도 있고요, 소리로 들려오고 이 냄새로 오고 끈적끈적한 피부로도 느끼는 것이 바다이듯이 농촌에서 거실이나 이런 데 전망창을 크게 내봐야 남이 들여다볼까봐 맨날 커튼 치고 살아야 되고 이게 열 관리만 어려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크기, 그리고 큰 창이 파티오 창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 거실 창 이런 걸 파티오 창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그게 몇백만 원 합니다. 그냥 플라스틱 창호라고 해도 그런 분들 하고요. 그래서 또는 부부만이 살아도 여유방은 좀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의 치수는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300만 원짜리 설계하면 가구도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가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를 들면 도시에서 살 때의 자개장롱을 가지고 갈 건지 버리고 갈 건지 사이즈는 얼마인지 명확하게 해서 딱 갖다 맞춰주는 게 나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문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는 이 600 정도의 가구의 가구를 여기다 놓는 걸 전제로 하고 했습니다. 또는 실내 하나의 방에서도 반드시 창을 2개를 내서 이렇게 환기가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시공하시는 분들은 창이 많으면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든지 창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저도 시골주택이나 집을 이렇게 좀 설계해 보면 업자가 저한테 로비를 하는 거는 딱 그겁니다. 창 좀 줄이시죠 이겁니다. 네. 창이 돈하고 직결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노인분하고 같이 가신다고 하더라도 노인들도 요즘엔 전부 다 침대를 원하십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침대를 고려하시는 게 좋다. 자, 식당과 주방인데요. 식당이 여기가 요거하고 식당인데 아마 여기 그 어머니 분들이 많이 오셨고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아마도 집에서 가사일을 굉장히 많이 잘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접받고 같이 시골도 같이 가시려고 할 거라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주방 설계할 때 절대로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거실에 등을 보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거실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옆으로 서면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도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참 이거 난망한 일입니다. 뭐 얘기도 못 하겠고 괜히 서럽고 이래. 그래서 그런 하나의 어떤 우리가 동선을 생각할 때도 또는 행위를 생각할 때도 가족 관계라든가 또는 이렇게 남녀 관계, 부부간의 관계도 고려를 하는 게 주방에서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 냄새 나는 걸 우리는 참 유럽의 호텔에 가면요 참 주의를 받는 것 중에 하나, 욕실에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막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샤워하는 습관 이거 있는 사람들은 참 괴롭습니다. 막 집이 단열이 잘 되는 집이 원한다면 조금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내에서 무슨 뭐 지지볶고 해버리면 다 환기를 위해서 창을 열어야 됩니다. 아무리 후드가 좋아도.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실 옆에 있는 주방은 되도록이면 아주 간단한 조리만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남편을 버려두고 어디랑 가고 옆집 아줌마하고 여행을 3박 4일 갈 때 끓여야 되는 곰탕은 바깥 주방에서 끓여라. 그래야 단열에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방 바깥에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여기는 안 그렸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증축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주방의 요즘에 주방에 가스레인지를 이제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가스레인지도 실내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환기 수요를 높여줍니다. 에너지에 하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주방에서는 전기레인지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네. 속주방을 다용도실이나 뒷마당으로 연결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욕실인데요. 욕실은 되도록이면 많이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욕실 하나 더 만드는데 한 300~400만 원이 더 들어가지만, 그것은 우리가 문화인으로서 또는 손님이 오셨을 때나 이랬을 때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욕실은 되도록이면 방의 개수에 하나 정도씩 이걸 둘 수 있으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욕실 내에 노인용 손잡이를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늙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 계시다고 한다면 욕실이 욕조를 두기보다는 이렇게 큰 다라이 같은 거 놓고 노인이 더 건강이 나빠졌을 때 씻길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욕실에서는. 자, 보일러와 외부 창고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은 나중에 시골집은요. 그러니까 아까 그 평면에서 증축을 나중에 할 수 있다라고 고려하고 어디쯤에다 뭘 증축을 하겠다는 걸, 특히 시골 가면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뭐 해보고 싶었던데 못했더니 이게 미국으로 시는 게러지 같은 걸 만들어서 뭐 또 해보고 싶은데 잘못하면 그게 기존 주택의 창문을 가리거나 이러지 않게 미리 어디쯤에 그걸 짓는 거 이렇게 달아낼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수납은
단면을 이용해서 하시면 공사비가 좀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업자들은 경사천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사비가 많이 나오고 인건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되도록이면 이 경사천정을 만들고 부분적으로 위쪽에다가 이런 수납 공간을 마련하면 적은 평수에서도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출입문은 뭐 이런 부분은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짓는 모델링을 했던 거고요. 네, 방문은 90cm, 욕실문은 80cm 뭐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마는 길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죠. 어디 갔다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면 이렇게 뭔가 처마 밑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서 가는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특히 조립식이나 서양식 목조에서는 처마를 길게 뽑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립식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패널하고 위 패널하고 피스 하나밖에 안 박힙니다. 그러니까 처마가 길면 태풍에 날아갈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짧게 합니다. 공사비도 자재비도 조금. 근데 서양식 목조에서는 왜 처마가 짧으냐? 그거는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서양식 목조는 서양의 비가 내리거나 이런 기후에 맞게 설계된 거고, 기본적으로는 서양식 목조의 다락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다락까지 쓰는 걸 전제로 항상 설계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주택은 10분의 4 정도 구배인데 거의 뭐 10분의 19배, 즉 45도 경사나 이렇게 되면 처마가 급하면 처마를 길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서양식 급한 경사의 지붕을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창문에 눈썹 처마라도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쭉쭉 뽑아줘서. 그러나 청색 폴리카보네이트는 쓰지 마세요. 집을 정말로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창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 대개 운영체제가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즈는 어원이 뭐냐면 윈드 도어입니다. 바람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창문은. 그런데 이제 현대는 창문의 바람길은 다 막아버리고 이걸 강제 환기를 하고 전망이라든가 이런 말을 좀 주로 고려를 하죠. 그런데 창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느낌이 조금씩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창이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을 계획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밖을 내다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냉난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냉난방이 열 손실이 많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 세 번째는 자연 환기를 시키기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 별로 신경 안 쓰죠. 밖을 바라보는 커다란 창만이 있으면 우린 다 오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맞바람이 불 수 있는 창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라는 그림이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구조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집은 튼튼해서 오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하면 그만입니다. 너무 그렇게 분위기 할 거면 그냥 손 붙잡고 저수지 뚝방 산책을 하시는 게 훨씬 분위기에 좋습니다. 집안에서 밖에를 내다보고 전망 좋지 이런 건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오감을 열기만 하면 어디서나 우리에겐 천국이 있거든요. 자, 집을 이제 이런 것들을 홑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켜로 되어 있는 거. 전통 우리 주택에서는 기본적으로 홑집인데, 아파트는 보통 세겹집입니다. 세겹집이라는 건 남쪽에는 대개 거실과 안방 이런 게 있고, 중간에는 화장실 존이 있고, 뒤쪽엔 작은 방들과 주방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이긴 합니다. 효율적이긴 해요. 에너지 손실이나 이런 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밖과 이런 어떤 마당 같은 게 안 만들어지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시골집하고 좀 차이는 있다는 걸 좀 아시고요. 집의 구조법은 이것은 이게 콘크리트에다가 다시 적벽돌로 씌운 그런 집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어디 한옥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강원도 인제에 아마 상남인가 하는 데서 제가 찍은 사진일 겁니다. 근데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통
경제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안 하고요. 유사토속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사토속조. 우리나라 전통도 아니고 토속적인 것도 아닌데 그거와 비슷하게 하고 아마추어들이 짓는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집을 많은 분들이 남자라면 그리고 남자가 아니라도 저 유명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사유하고 스스로 공간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여유가 있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시골에 가서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 존재론적 이유에서는 500% 찬성합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찬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가면 굉장히 그 제로 에너지로 유명한 어떤 집이 있어요. 그 양반이 신문에도 면전에 막 났는데 뭐 한 300만 원 정도에 졌다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그 전부터 제가 알던 분이라서 아이 선생님, 이 선생님 그게 뭐 어떻게 300만 원에 져요?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마추어 건축가들은 자기 인건비를 안 따지고 자기가 쓰는 돈을 안 따집니다. 자기 시간은 무지무지하게 철철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어떤 시민단체에서 뭔가를 진다고 해서 뭐 좀 봐달라고 해서 짓다만 집을 봐달라고 해서 양평에 갔습니다. 다 여기 뭐 콘크리트를 쳐놓고 업자한테 시켜서 밖에 스티로폴까지 대놨는데 자기들은 시간이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생각에는 너네가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뛰고 그 돈을 벌어서 전문가들을 붙여서 이 집을 완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로우테크, 즉 그렇게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닌데 무지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 그것은 머리카락만한 틈으로 물기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무에다 타카를 하나 잘못 쏘잖아요. 그럼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구멍 하나로. 그게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집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습식과 건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콘크리트 물 비벼서 하는 건 습식이고요. 뭐 목재나 뭐 패널 같은 걸로 하는 건 건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고요. 어쨌든 콘크리트 조는 단열이 잘 되려고 하면 좋은 집은 외단열과 내단열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바깥에서 다 완전히 이렇게 싸바르는 게 좋습니다. 단열재로. 그게 좋고요. 안에다 콘크리트로 지면 안에서 싸발라야 되니까 일단 뭔가 얘가 다 적군으로 돌아서서 뜨겁거나 차갑게 계속적으로 집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단열 효과가 나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서양식 경골목 구조는 늘 이렇게 그 창이나 이런 데가 그냥 이렇게 뭐 비가림이 거의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마, 우리 같이 장마가 한 보름 한 달 이렇게 가는 동네에서는 여름에는 창문을 하나도 못 열죠. 그러면 끊임없이 에어컨으로서 습기 제거를 해주면 여름에 이제 전기료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처마 하나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이런 큰 창이 있으면 이게 처마를 못 내면 그냥 창을 한 1m 뒤로 물러버려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그러면 우리가 창문을 여름에 비 올 때 창문을 열어놔도 비가 별로 안 들이쳐요. 그러면 그게 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네,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태 반밖에 못했네요. 네. 요거는 저희가 한 신한옥이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한옥은 저 밖에서도 통나무 집을 한 걸 봤습니다만은 한옥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서양식 목조는 이렇게 집 안에 그 벽체 안이나 지붕 안으로 통기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진흙과 나무를 떡치는 구조라서 시간이 가면 썩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집성목을 해서 프리커트를 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신한옥이고요. 지붕에도 진흙을 넣지 않습니다. 단열재만 넣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가볍기 때문에 철물을 써서 지붕을 이렇게 잡아주죠. 기둥에다가. 그런 방식으로 달라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기술적으로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재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바깥에 선택할 재료는 의외로 벽돌 또는 드라이비트 아니면 요즘에 많이 뭐 제주도 가도 뭐 허름한 집도 이렇게 징크 강판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좀 이렇게 하면 비싸고요. 조금 여력이 좀 덜하신 분들은 비닐 사이딩을 쓰시기도 하지요. 목재 사이딩보다는 아마 시멘트 사이딩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냥 경제적이고 이왕 할 거면 비닐 사이딩은 좀 너무 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붕은 되도록이면 강판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 안 되면 고람석을 쓰시는 것이 싱글보다는 낫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집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찬성합니다. 재료는 방수가 잘 돼야 됩니다. 싱글이 바람에 지붕에 붙여놓은 싱글이 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떨어져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경제적이어야 되고 내구적이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우리는 주로 이것만 따지죠. 우리는 허식이 좀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황토 비판론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황토가 좋다는데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황토는 황토의 공학적 특징이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황토는 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황토의 분자는 서로 뭉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좀 많이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장재로 쓰는 경우에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제가 완주에서 뭐 이렇게 귀농하시는 분들 특강을 했는데 다 끝나더니 진작 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양반이 뭐 바깥에다 20cm 안에다 20cm 중간에다 20cm 수술 넣고 황토를 했는데 도저히 버티다 못해가지고 바깥에다가 처마에다가요 뭐 2m를 아크릴로 처마를 뽑아가지고 삥 돌렸대. 왜 그럴까요? 외장재로 썼을 경우에 물론 여러 가지 뭐 굽지 않는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날이 추워지면 속에서 얼니다. 얼면은 안에서 팽창을 하면서 이게 쪽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문제는 황토를 쓰는 경우에 창문하고 사이에 실리콘 코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황토는 분자에 저게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강원도 삼척에서 찍은 사진인데 자세히 보면 통나무와 황토 사이에 틈새가 많습니다. 제가 뽑아봤습니다. 뽑혀요. 즉 황토와 나무는 건조되면서 수축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틈새가 있다. 그리고 황토는 물을 무지하게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재로는 굉장히 훌륭한 재료다. 왜냐하면 내부의 습도나 냄새를 빨아들이고 조절하는데 외장재로는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은 재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장은 별로 신경 안 쓰고 황토집 하면 왜 바깥에다 황토를 제발 좀 바깥에다는 황토를 쓰지 맙시다. 황토를 쓰는 것은 마치 집이기를 이렇게 포기하시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 실제로 업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골 업자들은 바깥에 황토를 쓰면요 내벽에다가 방수가 안 되니까 중간에다가 단열재 넣고 내벽에다가 그분들이 전문용어로 냉가라 그러죠. 세면벽돌을 한 1m 쌓고요. 바깥쪽에서 방수를 한번 쫙 해줍니다. 못 들어오게. 그러고서 안에서는 황토 몰타를 바르면 아 이게 황토집이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멘트집이죠. 내부에서는. 그럴 바에는 오히려 바깥을 공구리로 치고 안에를 황토를 써라. 왜 그러냐면 자 그 에너지 선진국들에 가보면 그런 목조주택이나 이런 데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결 기능이 필요합니다. 추결이라는 건 뭐냐면 목조는 굉장히 가벼운 재료들로 지어지기 때문에 벽체 내부에서 열을 낮에 데워진 열을 밤에 이걸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될 그런 거나 즉 어떤 낮에 그 열을 어떤 두툼한 벽체가 내부에 필요합니다. 주택에서도. 왜 그러냐? 낮에 덮여진 것을 밤에도 이 벽체가 데펴져서 그걸 뿜어주면은 에너지가 훨씬 절약이 되겠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이게 원래 100분짜리 강의인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흙집의 틈새는 실리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실리콘하고 안 좋아해요.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 흙은 아무것하고도 붙지 않습니다. 거의. 옛날 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선조들은
이런 황토집을 지었느냐? 그 재료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 매우 집이라는 것은 재료를 그렇게 구하거든요. 지금은 주저앉히니까 습기가 집 안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바닥도 황토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제 생태주의자분들에게 대해서 저는 목숨 걸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흙인 계속적으로 물을 빨아 올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강에서 만난 어떤 분은 진짜 저기 바닥에서 물이 솟는데요. 집은 어쨌든 우리 몸은요, 사람은 물하고 이렇게 습기하고 가까이 있으면 몸이 아파요. 그거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선진국, 친환경 건축의 선진국 독일 가면요, 아무리 위에를 나무로 해도 바닥은 공구리를 딱 쳐서 습기를 차단합니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네, 흙집은 친환경적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흙집이 좋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 조절용과 추결용으로 내부에만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구들의 등을 좀 지져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만난 100분 중에 100분의 그 시골에 가고자 하는 생태주의자를 주장하는 분들도 막판에는 그 옆에다가 한 3평짜리 흙집 하나 지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겐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를 농촌에는 전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집을 지어보면 8인치 정도 단열을 하면 겨울에 한 10평짜리 독거노인용 원룸에서 한 3만 원 이하로 저게 납니다. 기름값이. 그런 정도면 상당히 해피한 정도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 자, 8인치 정도 제대로 단열을 하면 집이 어느 수준이냐면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한 20도 맞춰놓으면 방바닥에 미적지근도 안 해요. 근데 거기다 구두를 뗀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방 안에 어떤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건 문을 열지 않으면 사람이 삶아 죽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구들과 난로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문화적으로 황토집이 됐든 아니면 뭐 패시브 하우스가 됐든 어느 정도 단열도 수준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한 6인치에서 8인치 정도의 단열 수준하고 약간은 좀 오히려 온도를 낮춰놓고 파카를 입고 지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방바닥이 약간 미적지근이라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나중에 지금 태양광 같이 조금 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발달을 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그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낫다. 약간 집을 춥게 지어야 된다. 아직까지는. 왜냐?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서양식, 독일식의 패시브 하우스를 지어버리면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패시브 하우스라는 건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안팎이 집이 전혀 숨이 통하지 않는데 필요한 환기는 강제적으로 기계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 집에서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 하면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이고요. 흙집을 지면 물을 빨아들여서 어렵고요. 뭐 이렇습니다. 자기 손으로 지면 나중에 새는 데가 너무 많고요. 비세고 뭐 실제로 그래 철거하는 집도 봤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는 이런 집에 살았고요. 이런 집이 구두를 떼면 이렇게 되죠. 단열을 잘 해놓고 구두를 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다면 방바닥에 뜨끈뜨끈한 거는 아까 그분이 맞아요. 황토방 하나 옆에다 새로 지어서 가끔 지지고 싶을 때, 친구들하고 놀러와서 고스톱 치고 싶을 때는 그냥 그 방으로 가고, 이 집은 이렇게 짓는 것이 맞다. 네, 완주에도 무슨 센터가 있죠. 공정 뭐 저거 하는. 네. 집의 목적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끌었는데요. 집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기술적인 목적은 하나는 물을 차단하는 거, 하나는 열을 차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서로 엮여 있습니다. 물을 차단하는 것은 방수의 문제도 있지만 열 온도 차이에서 결로가 되는 습기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서로 물려 있습니다. 이것만 잘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뭐 신재생 에너지의 사례고요. 네.
이건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직접 찍고 뭐 한 겁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석유 얘기는 안 드려도 될 거고요. 햇빛은 되도록이면 많이 남쪽 햇빛은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되, 이 여름이나 밤에 창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외부에다 전동 샷다를 많이 둡니다. 그리고 이걸 내려버리면 도둑도 못 들어오거니와 열도 못 들어오는, 이런 데서 창이 보통 가장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합니다. 단열을 하는데요. 뭐 그냥 아까 중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단열이 좋습니다. 지금 요것도 아까 그 그림들에서 나온 건데요. 특히 열이 어디서, 이 콘크리트로 치면 열이 어디서 많이 빠지냐면 여기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요 부분에 1m 이상 스티로폴 넣어서 단열을 해줍니다. 이 안에는 이 열이, 땅속도 따뜻합니다. 근데 여기는 한 대기 때문에 열이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옵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래서 집을 지실 때 바닥에는 반드시 이렇게 권합니다. 지금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50mm 스티로폴을 적어도 4겹 정도를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50mm 스티로폼 4겹이요. 그렇게 하면 화장실에서는 2장만 깔면 10cm 단차도 그냥 생기죠. 화장실 이렇게 방수하고 단차가 있어야 신발 벗고 어쩌고 하죠. 그러고서 바닥에 20cm 정도만 단열을 해주고 그냥 방통을 5cm 정도만 쳐도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아무리 해도 안 깨집니다.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바닥으로 오는 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차단해 주시고 하면 좋고요. 단열재 기준이나 이런 것은 말씀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집은 단열만큼 중요한 게 에어타이트, 기밀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김정은이 할아버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밀성이라는 것은 안팎이 바람이 안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스티로폴로 단열을 하게 되면 그 틈새로 굉장히 많이 바람이 통하고요. 목조주택에서도 이런 제가 여러 가지 단열재를 직접 학생들하고 실험해 본 광경인데요. 목조주택 같은 데서도 창문 사이나 또는 전선이 단열 라인 바깥으로 이렇게 보통 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경우 거의 에어컨처럼 겨울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조주택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단열을 다 한 다음에 30mm 각재 정도를 한번 직각 방향으로 더 보내고 거기서 이렇게 전선을 배관을 하면, 즉 전선 배관을 단열 라인 안쪽에서 별도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10,000원 정도 절약된다고 장담합니다. 겨울에 월. 그게 거기서 빠지는 에너지가 무지 많기 때문에 열교는 넘기고요. 태양광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지열은 참 좀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라고 하는데 워낙 이걸 하는 비용이 줄어들 확률이 없어요. 너무나 이게 엄청난 중장비들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저도 집 짓기를 하면서 몇 번 써봤는데 굉장히 효율은 좋습니다. 냉난방이 같이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집을 우리 문화에 맞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약간 춥게 짓는다는 것은 저에너지 수준으로 짓고, 지금 일반적인 주택의 절반 정도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에너지라면 보통 패시브는 10% 수준을 의미하고, 근데 절반 정도로 짓고 조금 겨울에 파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발전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올려서 에너지를 이렇게 보충하는 것이 에너지 측면에서는 하고 우리 문화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건 40평짜리 집인데요. 2010년 12월 기준으로 난방비가 9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2x8으로 지었고요. 실제로 지어진 건물이니까요. 네, 요건 오스트리아 거고요. 네. 그래서 저에너지 주택을 우리나라에서 패시브로 가는 데는 약간의 음모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주최 측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냐면,
그분들이 대부분이 건축에서 엔지니어링은 독일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분들이 되게 독일에서 공부한 분들이고 그 뒤에 독일의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되게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이테크로 유지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집이 따뜻한 집, 저앱이 패시브로 하지 말고 저에너지 수준으로 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패시브로 제대로 짓고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는 경우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절약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정도로 조금 하면 평당 50에서 70만 원 정도만 좀 더 쓰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에너지 수준을 고려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을 시골에서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